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미수봉 관련돼 가지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교환 111페이지에 먼저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있는데, 제 6회 변호사 시험에 보면은 실행에 착수와 관련된 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실행에 착수와 관련된 절도죄에서 실행 착수, 특히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실행 착수가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도 3회 시험에도 역시 이제 미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 중지 미수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 본 시험에 나올 케이스들은 불능 미수가 안 나왔었죠. 실행에 착수 관련된 장애 미수 문제 한 번 나왔었고, 큰 논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지 미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불능 미수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18년, 19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미수범 관련된 큰 장점들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작년 모의고사에 불능 미수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대비해야겠지만 불능 미수와 관련된 케이스도 뭐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은 17년도 6회 변호사 시험 제 2문인데, 사례 2부를 보시면은 갑과 을은 자신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금원을 빼앗는 것이 어렵다 판단하여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도를 예비했다가 이제 강도가 예비에 그치고 강도 예비를 중지한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 생략된 부분은 그였고, 두 번째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국 절도로 계획을 변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로 공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갑과 을은 이제 그리고 나서 A 소유의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갑은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이 자동차의 손잡이를 이미 당겨본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도죄와 관련된 실행의 착수 시기를 볼 때 판례 입장일 때 실행 착수를 인정하는 케이스라 했죠. 후레쉬를 비춰보기만 하는 경우는 예비 업무에 불과하지만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은 실행의 착수에 인정된다. 자, 근데 또 A 소유의 자동차를 갑과 을이 그렇게 절취하기로 했는데,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했는데, 갑은 자동차 손잡이를 당기고, 을은 어떻게 했다? 을은 그 주변에서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공동정보만 안 배웠지만은 이미 뭐 총론, 강론을 통해서 배웠으라 생각이 되고, 이 망을 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거의 다 우리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절도죄에 실행 착수했고, 을은 그 옆에서 맡은 바 역할, 즉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갑과 을은 절도죄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공동정범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과 을이 둘이 절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도죄에서 329조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야주절도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는 거죠. 특수절도 중에서도 우리가 특수절도 관련된 뭐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아니라 2인 이상이 합동절도가 된다. 즉 특수절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도 보면은 갑과 을이 A의 자동차를 절차려 한 행위와 관련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합동절도죄의 합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합동범에 관련된 합동의 개념을 자세히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합동범에서의 합동이라는 건 뭐다? 공동정범에서의 공동보다 좀 더 엄격한 의미로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합동범에서의 합동은 현장설의 입장에서 시간적 장소의 합동을 말한다. 그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A의 자동차 안에 물건을 에 대한 갑과 을의 죄책을 해가지고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 인정 여부예요. 자, 형법 331조 제2항 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법 관련돼 가지고 329조 단순 절도가 있고, 그다음에 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죠. 그다음에 331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맞죠? 331조 1항, 2항. 이거는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입니다. 자, 2항은 뭐다? 이거는 전단은 흉기 휴대 절도예요. 흉기 휴대 절도고, 이게 후단이 2항의 후단이 합동 절도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31조를 갖다가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절도에는 형법상 절도죄에 관련된 특수절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그다음에 흉기휴대절도, 합정절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있습니다. 단순절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든가 이 주거침입,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뭐다? 이거는 이 주거침입 시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손괴 시에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행 착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흉기휴대절도라든가 합동절도, 그 다음에 단순절도는 뭡니까? 얘네들은 이 절도죄와 관련돼가지고 얘네들의 실행 착수는 뭐다? 얘네의 실행 착수는 그냥 절도죄에 관련된 판례 입장인 실적 객관설에 따른 밀접행위설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도죄를 할지라도 실행 착수점이 다르다는 것, 특히 특수절도, 합동절도와 관련돼가지고 일반적인 절도죄의 실행 착수점을 그대로 따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합동절도 관련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절도죄에 있어서 성립 범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동절도, 특수절도 관련돼가지고 반드시 밀접행위설, 일반적인 그 절도죄의 실행 착수점을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보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한다.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통해서 갑과 을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고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췄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을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근데 이 특수절도, 합동절도의 실행 착수점이 언제다? 절도죄의 경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단순절도죄와 같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실행의 착수에 관련된 학설이 교환해 보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적 객관설, 주관설이 있다. 근데 주관적 객관설은 일반적인 절충설의 입장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판례는 대체로 실질적 객관설 내지 주관적 객관설, 절충설의 입장인데 절도죄에 있어서만큼 뭐다? 절도죄에 있어서는 실질적 객관설인 밀접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판례들 한번 봐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112페이지 보시면은 판례에 의할 때 사안에서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에 해당한다. 즉 갑은 당겨보고 을은 망을 봤어요. 그럼 갑과 을은 합동범이 되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그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둘은 뭐다?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절도죄,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보면은 소결에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동정범 배울 때 보겠지만은 합동의 의미는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공모 공동정범설, 그다음에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공모 공동정범설은 공모와 합동을 같이 보기 때문에 논리체계로 안 맞고,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공동정범인데 그냥 가중처벌할 뿐이다 라는 견해인데, 실제로 이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법이 공동정범의 공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동과 합동을 구별해서 사용해요. 공동보다 합동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공동보다 합동이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공동정범 중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판례 공동정범 할 때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핵심적인 쟁점이 이 실행의 착수 시점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된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년도 3회 변호사 시험의 이문에 보면 이제 중지미수인데, 살인죄의 그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예요. 거기 보면은 결국 뭐 화가 난 밑줄친 부분만 보시면, 화가 난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의 집에 가 집 주변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갑의 집에다가 현종원점을 방화죄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인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살해 의사로 현종원점에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를 했어. 자, 그럼 현종원점을 방화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죽었다면 만약에. 근데 왜냐면 현종원점을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종원점을 방화치사죄에서 치사라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럴 때 보면 현종원점을 방화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얘가 죽지 않았어.
그러면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이 그 을이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갑에게 전하에 집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였고 갑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실행에 착수했는데 범행을 중지한 거예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와 관련돼서 결국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의뢰할 수가 없고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기소가 됐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쟁점도 보시면은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의 집에 방화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이다. 그러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미수가 아니에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탔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성립한다. 문제는 뭐냐? 얘가 살해 의사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살인죄 실행 착수는 인정되겠죠. 이 불을 지른 행위가 살인의 행위 실행 착수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스스로 후회한 게 아니라 놀래죠.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 피해자를 나오게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본 것처럼 실행의 쟁점의 두 번째 줄 보면 살인죄의 실행 착수는 인정된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그 범죄의 결과 발생을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자의성, 중지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다? 자의성. 자의성 관련되면 어떻게 돼요? 객관설, 주관설 사이에 절충설. 절충설이 판례 입장이고 타당하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놓고 딱딱딱 여러분들 정리했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인정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학설의 내용 쓰지 않는다면 뭐 규범설이라든가 프랑크 공식까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의 입장이 있고 절충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는 거기 보면 중지가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인가에 의한 것인가를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판례는 그냥 절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뭐 위에 판례도 하나 있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자의성이란 건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충설이 타당할 때 자율적 동기, 자의성은 자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절충설이 타당하다. 그럼 판례의 입장, 그 절충설에 따를 때 이 케이스에서 불을 질렀는데 불이 확 번지는 걸 보고 두려움에 범행을 중지한 경우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불을 질러놓고 불을 지른 행위를 끝난 게 아니라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제 실행 행위는 종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나오게 전화해가지고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 발생이 방지됐죠. 자,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여기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겠냐 할 때 교환해 보면 절충설에 의할 때 사안의 경우 불길이 치솟는 것에 당황하였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는 뭐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는 아까 뭐라 했어요? 판례는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느냐, 사회 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두려움, 공포, 놀람 이런 걸로 범죄를 중지하면 뭐다? 전부 다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환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좀 해놨는데 판례는 절충설이긴 하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의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례처럼 자의성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장애미수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의성이 인정된다고 봐주고 또한 중지행위와 결과 불발생의 중지행위와 얘가 이제 을이 범죄행위를 중지한 행위와 진지한 노력을 했죠.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가 불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노력과 결과 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살인죄에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판례처럼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장애미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화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현주건조물 방화죄, 그다음에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험이 이제 본시험과 관련된 변호사 시험 본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나왔던 부분이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불능미수와 관련된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 보는데, 모의시험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19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보면은, 특히 미수험 관련돼가지고, 변호사 시험 초창기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초창기에는 이 불능미수가 중지미수와 그 다음에 불능미수의 뭐 경합 문제라든가, 이런 미수의 논점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미수의 논점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나오면서, 이 불능미수에 관련된 논점이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제 113페이지에 19년도 모의시험 3차 제2문을 보시면은 사실관계 2에서 갑과 병의 지착을 했는데, 그 갑은 을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화가 나서 주점 안에서 종업원 병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혼자 만취해 엎드려 있는 삐녀를 보고 갑은 병에게 그 삐녀가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으니 주점문을 잠그고 망보면서 차례로 가늠하자고 제안했고 병은 승낙을 했어요.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갑과 병이 공모를 했습니다. 뭘 공모했어요? 중간간을 공모했어요. 중간간을 공모했고 누구를 향해서 공모했냐? 삐녀죠. 예. 삐녀가 만취해서 쓰러져 있다 생각하고 중간간을 공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얘는 이제 실행에 착수해 나가요. 얘는 이제 실행에 착수해 나가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망을 보다가 중간에 그냥 이탈해버려요.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되겠지만, 갑은 주점 앞에서 망을 보다가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을 나와 귀가했어요. 얘는 망을 보다가 그냥 이탈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갑이 귀가한 사실을 모르는 병. 얘가 이탈했는데 그걸 모르는 병, 이제 이렇게 하다 얘가 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실행에 착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병은 삐녀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늠하였다. 그러나 사실 삐녀는 술을 먹고 만취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거불능 상태였느냐, 의식이 없어 한거불능 상태였느냐,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냐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중간간을 공부해서 얘는 이 B라는 여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대상이 불가능해 가지고 중간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떡한다?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요점은 그 실행의 착수 이후에 예행에 대해서 중간간에 불능미수를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갑의 행위는 관련돼가지고 얘는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해버렸어요. 범행죄를 공모한 다음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공모관계에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뒷부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모관계 이탈을 배우게 되는데, 물론 공모관계 이탈 관련돼 가지고는 이 뭐 합동범에서의 공모관계 이탈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뭐 이렇게 불능미수에서의 공모관계 이탈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의 재책 먼저. 병의 재책은 주로 이제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뭐 특수 중간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를 했는데, 그 중간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하면 성립한다. 근데 사안에서 이 병은 B가 만취 상태로 알았는데 그 만취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늠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만취하였지만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논의된다. 얘가 한거불능 상태가 있었으면 중간간죄가 성립하겠지만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중간간죄의 불능미수를 논의해야 된다. 자, 불능미수의 요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핵심적인 요건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결과의 불발생, 위험성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케이스 문제를 풀 때는 뭐다? 케이스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의 고의가 뭐였느냐, 중간간에 고의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실행에 착수했느냐,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건으로 이제 모든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가 있었느냐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결과 발생 불가능과 불발생과 그다음에 위험성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13페이지 지나서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19년도에 그 기본적으로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으로 제가 놓은 것이 중간간의 고의,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의 불가능,
결과 발생이 불가능, 위험성이 인정되는 여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네 가지를 논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과 위험성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는 게 중간간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된 것도 논해줘야 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미 교환 자체에서 교환이 아니라 이제 사례 문제에서 내가 중간간을 갖다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중간간에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에 가늠했죠. 실행의 착수에 가늠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채점 기준표에 보니까 이렇게 길게 써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이 부분은 그냥 한두 줄 정도로 중간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는 인정된다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대상의 착오. 이거는 대상의 착오죠. 수단의 착오가 아니라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가 불발생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 즉 사안에서 B는 만취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중간간에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성 판단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학설은 뭐 절대적 상대적 불능 구별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이다 해놓고 저는 이제 추상적 위험설 입장이 판례 입장에 따라 답을 쓴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는 거면 사후 판단에 따라 결과 발생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설보다는 아까 제가 그랬죠. 구체적 위험설은 사후 판단하는 거고 추상적 위험설은 사전 판단하는 거다. 근데 위험성 판단은 기본적으로 뭐다? 위험성 판단은 사전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판단에 따라 결과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설보다는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형법의 태도와 부합함으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판례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면 답안 작성이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안에서 추상적 위험설은 뭐예요?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행위자가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했다. 이것도 그렇고 일반인 입장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것처럼 첫 번째가 행위자죠. 병의 상극은 B가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다. 이게 행위자가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인식한 대로 B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이걸 놓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판단하면 B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만취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여자가. 범죄 행위자는 만취 상태로 인한 항거불능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항거불능 상태였다면은 일반인이 볼 때도 그거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딕체로 좀 파란색을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에 의한 경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는 거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할 때는 우리 형법의 미수범 규정 체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미수범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즉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위험성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위험성을 전체의 위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같은 거로 보냐 다른 거냐 봤을 때 뭐 같다는 개념으로 보는 그 동일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성 개념이 불능미수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위험성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앞부분은 위험성이 미수범 처벌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같이 보는 견해고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 다르게 보면서 결국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처벌 범위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개의 입장이 위험성의 개념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는지 다른 개념으로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두 개의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구체적 위험성이 타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뭐야? 항거불능 상태. 근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 일반인도 항거불능으로 본다는 겁니다. 놓고 일반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여 봤을 때 중간간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 여자가 만취해 자고 있으니 일반인도 만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 사후적으로. 경험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일반 경험칙에 따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경험칙에 따라 본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간에 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다.
실제로 사례 문제를 만들 때는 이 추상적 위험설이나 구체적 위험설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실제 사례 문제라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여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든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든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소개를 그래가지고 병은 B가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늠하였기 때문에 위험성이 인정된 특수 중간관체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의 제척은 얘가 이탈을 했는데, 이탈 관련돼 가지고는 다음에 설명했지만 뭐 간단하게 보면 이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그러니까 공모관계 이탈을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는 뭐다? 이탈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내가 이탈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반드시 명시적은 아닐지라도 묵시적으로라도 이탈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명시적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는 뭐다? 내가 투입한 인과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과성 제거에 대해서 구성원의 어떤 주모자냐 아니면 단순 가담자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도 있고, 아니다 그냥 뭐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거나 필요하다면은 인과성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요 케이스에 갑은 뭐예요? 갑은 얘한테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 주관적 이탈에 있어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갑이 먼저 이걸 하자고 범죄하자고 공모해놓고 지 혼자만 나가버렸어요. 그럼 인과성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관계 이탈과 관련된 두 가지 요건, 이탈의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도 중간관체의 불능미수가 공동정범이 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고,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논점으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논점이 또 하나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예요. 자, 불능미수의 법적 효과는 뭡니까? 임의적 감면이에요. 자,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행위자한테는 뭐가 유리해요? 행위자한테는 당연히 중지미수가 유리하죠. 자, 실제로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니면 청산가리를 먹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설탕을 먹인 겁니다.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불능미수 케이스야. 근데 자기는 설탕을 먹여놓고, 청산가리장으로 설탕을 먹여놓고 후회돼가지고 얘를 살려내려고 해독제를 먹이고 병원 가서 치료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은 인정되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때 이 중지미수를 불능미수의 사안에다 유추 적용해가지고 행위한테 유리한 필요적 감면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5년도에 나왔던 모의시험 문제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왜? 행위자한테 중지미수는 유리하고 불능미수보다 행위자한테는 중지미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다가 유추 적용해가지고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절대 다수설이에요. 옛날에 아주 노 교수님들이, 제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니다, 그냥 불능미수만 인정해야 된다 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생존하에 계시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아주 옛날 분들, 지금 90이 넘으신 그런 분들 몇 분만 주장했었고 이외엔 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를 두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능미수의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서 결과의 불발생과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미수다. 근데 중지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자의성, 자의로 중지했느냐? 자의로 중지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걸 논하고 자의성 논한 다음에 자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뭐예요?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 자의로 범죄를 중지해가지고 여기에 인과관계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과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 인과관계를 인정해가지고 얘를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느냐, 요렇게 풀어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5년도 모의성을 보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갑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을은 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병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은 을에게 독약을 구했어요. 뭐 살인을 한다는 사람한테 독약을 구했다는 거예요. 살인죄 방조범이 되겠죠. 병은 이제 며칠 뒤 을은 커피에 독약을 타 갑에게 주었고 이를 마신 갑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을은 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을은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했으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넣었어요. 결국 독약을 먹이긴 먹였는데 치사량이 현저히 미달했다. 이건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수단의 착오죠. 수단의 불가능으로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이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을 끈 채 을을 기다렸는데 뭐 나중에 이 뒤에 문제는 이제 그 우연방의 문제겠죠. 자, 관련돼 가지고 설문에서 갑이 아니라 을병의 재척을 논해라. 을병의 재척 관련돼 가지고는 1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쟁점 나오는 것처럼 밑줄 쳐놨죠. 제가 이미 을이 갑을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살인죄 불능미수가 인정되느냐, 살인죄 불능미수가 인정되느냐,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먹였다. 결과가 불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었냐?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능미수 사안에서 행위자가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그 행위를 했던 경우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논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의뢰 재책 관련돼 가지고 살인죄 불능미수 관련돼 가지고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되느냐. 여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 결과가 불발생한 것과 위험성 두 가지 요건만 논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불능미수 사안에 대해서 중지미수에 적용할 수 있겠냐, 자의성이 인정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병감원도 대령한 거기 때문에 자의성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16페이지 맨 밑에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자의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능미수 사안에 대하여 중지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가져 자의성 요건과 더불어 결과 발생 방지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없는 게 뭐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쟁점 관련돼 가지고 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세 번째 문장에 두 번째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때 이제 그래도 얘를 유추 적용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중지미수 적용설과 불능미수 적용설, 중지미수 적용 불가설이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검토 및 적용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결과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결과 발생 방지를 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반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과 발생 방지 행위를 하더라도 불능미수가 성립하게 되는 바 만약에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험성이 더 적은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지미수의 적용을 긍정하는 경우가 낮다. 길게 설명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형의 불균형,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고 봐도 되고 더 쉽게 쓰면은 행위자한테 유리한 중지미수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의 재척은 뭐다? 병의 재척은 아까 살인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독약을 부어줬으니까 방조범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지범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갑의 행위는 이 우연방의 문제인데 앞에 우리 교환 70페이지에서 설명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환이 연결되어 있으면 70페이지 보시면은 갑의 재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설문 해설을 보면은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연방에 있어서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연방에 관련돼 가지고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입장이 아닌 기소범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양형에서 감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을은 살인죄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병은 살인죄 불능미수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에 나온 것이 이제 불능미수와 관련된 모의시험 문제였어요. 불능미수 관련돼 가지고 14년도에 모의시험이 나왔는데 아직 본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다. 역시 여기도 보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년도 모의시험 3차를 보면은 그 화가 난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 분말을 구입해 찬장에 보관했다가 을을 만나기로 한 날 실수로 찬장에서 청산가리 분말 대신 설탕을 꺼내와 을의 소주잔에 넣어 을로 하여금 이를 마시겠어요. 자, 결국 청산가리를 먹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뭘 먹인 거예요? 설탕을 먹인 겁니다. 을은 당연히 안 죽겠죠. 갑은 죽이려고 하는데 을은 안 죽는다. 결과가 불발생했다. 근데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고, 불능미수의 요건으로 나타난 이 사령을 쓸 때는 고의, 실행의 착수, 결과의 불발생, 위험성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고의하고 실행의 착수는 쉽게 인정된다. 물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실행의 착수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제가 실행의 착수는 논점에 보니까 1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능미수가 문제되는 사례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실행의 착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외관상 구속요건 실현을 위한 밀접한 행위 내지 구속요건 실현의 직전 단계의 행위가 있으면 불능미수의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능미수에서도 뭐 실행의 착수 관련돼 가지고 논해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수단의 착오로 청산가를 먹이려다가 설탕을 먹였으니까 이 대상의 착오가 아니라 수단의 착오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언급을 해줘야 돼요. 결과가 불발생이 수단의 착오인지 대상의 착오인지. 이거는 수단의 착오다. 수단의 착오로 해서 불가능했고, 위험성이 인정되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 학설이 준용되지만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이다. 추상적 위험설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119페이지 나오죠. 뭐 우리 형법의 미수범 체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소를 쭉, 이거는 이제 추상적 위험설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설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구체적 위험설에 따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사안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설탕을 먹인다이므로 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사례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불능미수가 아니라 그냥 불능범이다. 자, 근데 여기서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뭐였어요? 청산가리. 그 다음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설탕이라 봤는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건지, 왜 설탕인지, 아니면 청산가리가 아닌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청산가리, 얘는 일반인인데, 왜 일반인 거를 판단하는 기준 삼냐, 두 개가 다를 땐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은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보는데, 그 박스처럼 제가 이제 고딕체로 맑은 고딕체로 해가지고 파란색을 쓴 거는 이건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 입장입니다. 사후 판단에 따라 결과 발생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설보다는 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형법의 태도와 부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타당한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행위자가 인식한 건 청산가리를 먹인다는 거였고, 청산가리를 먹인다는 행위자의 인식처럼 일반인이 인식했다. 청산가리를 먹인다는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어때요? 위험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결국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살인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소개를 보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에 대한 살인죄 불능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불가버린 불능범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 당시에 이제 판례와 이 당시에 관련돼 가지고 채점 기준표에 나왔던 법전 협의회에서 채점 기준표에 간 거고, 만약에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창인이 위험성이 인정돼 가지고 살인죄 불능미수로 본다. 그다음에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더라도 어떤 논리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 가지고 위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지미수 성립 여부는 13년도 모의사회도 또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건 뭐 밑줄만 쳐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앞부분에 봤던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전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미수범과 관련된 뭐 케이스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예비죄와 관련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